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한다는 건데, 하락기 직전인 꼭지에 잡게 되면 고생을 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영상 중에 부동산이 하락하는 확실한 세 가지 이유, 이러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댓글을 써주셨는데, 그 댓글을 한번 오늘 읽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장기 우상향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한다는 건데, 하락이 올 수 있으니 너무 꼭지에 잡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은 본인도 장기 상승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으나 하락기가 분명히 존재는 하잖아요. 조정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 하락기 직전인 꼭지에 잡게 되면 고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뭐 얼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은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은 맞죠. 네, 적어도 지금까지는 확실하죠.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계단형에 가까운 모습인데 요즘 정책이 하도 세게 나오니까 16이 위축돼서 일시 조정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상승이 왔는데,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 패턴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꼭지에 잡았을 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기가 길 경우에는 너무 버티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죠. 이분 말고 다른 분이 비슷한 그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이유는 원하시는 것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신지, 세계, 우리나라 기업, 가계, 이자 연체, 파산, 각종 규제, 그에 따른 경제 변화 등 종합적인 예측들과 연관지어 설명이 있으면 더 논리적일 것 같은데요.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니까요. 10년 버티는 것도 힘들더군요. 2009년에 성수동에 집을 사서 그 사이 집값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고생이 심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분은 성수동에 집을 구입했다면은 잘한 거는 뭐냐면 지역을 잘 선정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뭐였죠? 결과론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2009년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내용처럼 2008년 9월 달에 리먼이 부도가 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몇 년간 가고 있습니다. 몇 년간 갔었죠. 뭐 회복한 나라도 있고 여태 회복하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더 논리적일 것 같은 것도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뭐 그 세계 경제를 논할 만큼 경제적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닐 뿐더러,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 이상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사실은 경제학 석학들, 그 유명한 사람들도 누가 감히 금융위기를 예측하겠습니까? 우리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몰랐잖아요. 일본의 금융위기도 그렇고 미국의 금융위기도 그렇고 어느 나라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쉽게 예단하기 힘든 겁니다. 닥치고 나야 알겠죠. 닥치고 나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지, 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는, 뭐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닥터 두미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맞췄다? 사실은 그분은 지금도 그거 끝나고 이후도 계속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무조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맞춘 거예요. 그죠? 고장난 시계도 하나 한번 맞고, 뭐 인디언 기후제가 언젠가 맞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분이 이제 맞췄다기보다는 계속 주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맞게 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2009년에 구입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 논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건 한마디로 정리해서, 금융위기가 앞으로 올 것 같아, 그럼 집 사지 마시고요. 금융위기가 안 올 것 같다, 그럼 집을 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떤 장기 조정기는 지금까지는 IMF라든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지난 한 50년간의 부동산 데이터를 보더라도 가격이 급락을 했던 시기, 제일 많이 빠졌던 시기, 일시적 조정기 말고요, 많이 고생했던 시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IMF 때,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니까 결국 공통점은 뭡니까? 급속한 하락에 있어서는 금융위기가 반드시 동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없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금융위기가 있다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세계 정세 이런 거는 논할 수가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올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들은 생각은 뭐냐 하면은, 자연 발생적인 금융위기 외에도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인한 인위적인, 자연적으로 경제위기 발생 말고 인위적인 부동산 하락 위기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정말 이거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처럼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자, 현재 정부의 정책을 이제 초심플하게 요약을 해보면 약간 그 세금의 어떤 부분에 대한 확대, 조금 더 이렇게 광의적 해석을 해보게 되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취득할 때 세금, 보유할 때 세금, 매도할 때 세금, 다주택자 세금, 법인 세금, 1주택자 거주 안 하면 세금, 전세 줄 때 세금, 월세 줄 때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사든 팔든 보유하든 세를 주든 다 세금으로 점철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향후 집값의 향방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매도자, 매수자가 직접 시장 참여자고 그 가격을 형성시키는 요인 그 자체니까. 전문가가 아무리 떠들고 뭐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매도자, 매수자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부동산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생각을 할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매도자를 살펴볼까요? 세금의 납부가, 제 생각입니다만, 세금의 납부가 버틸 만한 수준까지는 버텨보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취득하기도 힘들고 매도하기도 힘듭니다. 자, 취득세 지금 엄청나게 많죠. 양도세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나마 보유세가 여전히 가장 저렴합니다. 그죠? 누구도 팔지 않고 지금 누구도 사지 않는 상황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재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간간히 보이는 거래는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뭐 거래가 그렇다고 제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나오는 이 거래를 살펴보면 뚜렷한 징후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초양극화 현상이에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는 전략을 선호하게 되고, 이것은 서울의 집은 꽁꽁 싸매 두고, 여기서 서울이라는 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예요. 서울처럼 부동산으로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은 모두 똘똘한 한 채 전략의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이라도 뭐 핵심 지역 같은 것들은 그냥 서울이라고 표현할게요. 서울의 집은 꽁꽁 싸매두고 서울 외의 지역의 집을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로써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의 뭐 땡땡 지역은 뭐 그 거래 가뭄 속에 신고가 갱신 계속하고 있다. 근데 지방의 뭐뭐 지역은 뭐 1억이 하락했다. 뭐 매물이 속출한다. 뭐 이런 기사가 양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의 일부 지역의 신고가 기사를 보게 되면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여전히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지방의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 기사를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둘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원하는 식의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승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기사류만 따서 이제 또 방송을 하고, 또 하락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방송만 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둘 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부 지역의 상승이나 혹은 뭐 하락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부동산 전반의 가격 패턴에 대해서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 지금은 지역별 차등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대체로 강세 지역은 더욱 강하게 되고 약세 지역은 더욱 약하게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대부분의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늘 아침에도 여담으로 그 건설업계 쪽 지인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기업 관련된 수주는 엄청 많아져서 일거리가 되게 많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대기업 쪽하고 이제 하청 이렇게 되는 건데,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넘친대요, 일이. 그러니까 대기업은 지금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중소기업 같은 것들 수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중소기업들은 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대기업들은 사실 현금이 사내유보금 같은 게 많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러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양극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부동산 양극화가 의미하는 바는 갈아타기 수요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갈아타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갭이 점점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 거를 팔고도 좀 더 보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갭이 줄면은 조금 보태면 되죠. 많이 벌어지면 많이 보태야 되죠. 이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러분이 버는 돈보다 가격 갭이 더 빨리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상급지로 이동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럼 상급지로 이동이 막혀버리면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계급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회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씨앗이 되는 거고, 경제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개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택 보유자가 매도할 이유가 더더욱 사라지는 거예요. 왜?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 아니고서는 부동산을 매도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택에 대한 보유자는, 그죠?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수익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가 판단했기 때문에 보유했던 사람들인데, 더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로 매도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양도세 세율을 부담하게 되면은 갭이 줄어도 못 갈 판이에요. 세금으로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떤 그 갈아타기 수요가 생겨날 수가 없고 매도 물량은 더더욱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보유자들, 기존 보유자,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이 공급하는 물량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해주냐면 국가가 공급을 원활히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민간에서는 좀 힘들죠. 민간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제재를 옥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자 측을 보게 되면 현재 어떤 세법 상황, 양극화 현상의 심화, 갈아타기의 차단,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보유세 세금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는 최대한 버티겠다라는 게 현명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들한테 공급 물량이 나오기는 힘들다. 여러분들 보유세 하나만 딱 보지 마세요. 아까처럼 뭐 어느 지방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시장 다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유세가 계속 올라간대.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팔겠네? 안 팔아요. 아니 1년에 1,000만 원 내더라도 1년 팔면서 5억씩 6억씩 뺏기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물론 큰 돈이에요. 근데 팔면은 한 5억 6억 내놓으래. 그러면 1,000만 원씩 한다고 하면은 50년 버틸 금액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종부세라는 게 누진과세다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게 되면 상당한 부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부자 많이 내는 사람들일수록 세액이 커진 사람들일수록 그만큼 감당 능력도 높아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00만 원 내는, 야, 내 연봉의 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 개념이 아니야. 그죠? 그분들의 1,000만 원이 좀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내 1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주택, 유주택자라는 게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지금 버티기 전략을 강하게 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증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